have a border at Korea. We have a wall of soldiers. We don't get paid very much for this, do we? 미국이 한국을 버려야 한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배신하는 배은망덕한 동맹국이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가 한국의 독자적 방위력 강화를 두고 동맹 파괴 행위라며 경로했고, 이를 빌미로 이제 한국은 미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발언 뒤에는 감춰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미동맹을 파괴하려던 충격적인 음모와 이를 막아낸 한 외교관의 숨겨진 사투를 공개합니다. 저는 매튜 핸더슨입니다. 미 국무부에서 20년간 동아시아 정책을 담당해온 전문가죠. 그날 새벽 3시, 다급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백악관 상황실로 즉시 출두하라는 긴급 호출이었어요. 차를 타고 백악관으로 향하는 동안 라디오에서는 속보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천공 미사일 실전 배치 완료. 미국 사드 시스템을 능가하는 성능 확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의 독자적 방공 능력이 이 정도로 발전했다니 놀라웠습니다. 상황실에 도착하자 이미 국가안보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부보좌관 그레고리 체인버스가 테이블을 쾅 치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한국이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천공 미사일이라는 걸 독자 개발해서 이제는 우리 사드가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그레고리, 그건 오해입니다. 한국의 천공 미사일은 우리 시스템과 상호보완적인. 상호보완이요? 그레고리가 비웃듯 말을 끊었습니다. 한국 언론을 보세요. 천공이 사드보다 탐지 거리도 길고 요격 성공률도 높다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은 우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 중 일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의도적인 왜곡 같았습니다. 국방부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실제로 천공 미사일의 성능은 인상적입니다. 북한의 신형탄도 미사일뿐만 아니라 극초음속 활공체까지 요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레고리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매년 수십억 달러를 들여 28,000명의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켜야 합니까? 그들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면 말이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레고리, 북한의 위협은 미사일만이 아닙니다. 100만 대군과 수천 문의 장사정포, 특수부대, 사이버 공격, 이 모든 걸 한국 혼자서. 매튜, 그레고리가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은 너무 감상적이에요. 한국에 대한 개인적 애정 때문에 객관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대통령 보좌관이 들어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은 늘 공정한 분담을 강조해 오셨죠. 한국이 이제 독자적 방어가 가능하다면 우리의 역할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표명했다는 것은 이 문제가 단순한 논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레고리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제가 준비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유지비용 대비 효과 분석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이 천공 미사일로 독자 방어가 가능한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막대한 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훑어봤는데 수치가 이상했어요. 비용은 과장되어 있고 한미 동맹의 전략적 가치는 의도적으로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편향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적했지만 그레고리는 코웃음을 쳤어요. 편향이라고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매튜, 당신이야말로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새벽 5시가 되자 회의는 일단 정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불안했어요. 그레고리의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비용 계산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전략적 자산인데 그가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천공 미사일의 실제 의미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라 한미 동맹을 뿌리째 흔들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국무부에 출근했습니다. 그레고리의 보고서를 제대로 분석해야 했어요. 하지만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 책상 위에 빨간색 기밀 봉투가 놓여 있었던 거죠. 봉투를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이 천공 미사일 기술을 중국과 러시아에 판매하려 한다는 첩보 보고서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고 근거도 빈약했죠. 제가 의구심을 품고 있을 때 그레고리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아, 매튜. 그 보고서 봤군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레고리. 이 정보의 출처가 뭡니까? 신뢰할 만한 겁니까?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CIA 동아시아 부서에서 입수한 겁니다. 한국이 얼마나 이중적인지 보여주는 증거죠. 우리 기술로 만든 무기 체계를 기반으로 독자 개발한 다음 이제는 우리의 적에게 팔려고 한다니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천공 미사일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겁니다. 그들의 연구 개발 과정을 무시하는 건? 매튜, 그레고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은 왜 항상 한국 편을 듭니까? 혹시 한국 정부로부터 뭔가 받은 게 있습니까?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건 인신공격이었어요. 그레고리,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농담이에요. 농담. 그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오후에 상원군사위원회 브리핑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간 후 저는 즉시 CIA 동아시아 부서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첩보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누군가 CIA의 이름을 도용해 가짜 정보를 만든 거였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오래된 친구인 일본 방위성의 히로시 타나카를 만났습니다. 그는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로 항상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히로시, 한국의 천공 미사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인상적인 기술 발전입니다. 하지만 매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천공은 단독 방어 시스템이 아닙니다. 한미일 통합 방공망의 일부로 설계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천공의 레이더 데이터는 사드와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일본의 이지스함과도 연동되고요. 이건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산물입니다. 한국은 동맹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강화하려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레고리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왜? 무엇을 위해? 오후에 열린 내부 회의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레고리가 준비한 새로운 보고서에는 한국의 방산 수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모든 수치가 부정적으로 해석되어 있었어요. 보십시오. 그레고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이 작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이제 우리와 경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그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동맹국의 방산 역량이 강화되면 우리의 부담이 줄어든다고요? 그레고리가 비웃었습니다. 아니요, 매튜. 그들이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 폴란드는 이제 에이브럼스 대신 한국의 K2 전차를 삽니다. 호주는 한국의 자주포를 도입했고요. 회의실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레고리의 논리에 설득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저는 집에서 그레고리의 보고서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그의 모든 자료가 한국을 적대적으로 묘사하고 있었고 특히 천공 미사일 개발 이후부터 그 강도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밤 10시쯤 한국계 미국인 기자인 데니얼 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매튜 씨,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백악관 내부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데니얼, 그건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논의는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레고리 체인버스가 주도하고 있다던데요. 저는 말을 아꼈지만 데니얼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했어요. 매튜 씨, 조심하세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게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닌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데니얼의 경고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그레고리는 대체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걸까? 월요일 아침, 저는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펼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면 톱 기사의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미국의 보호막 거부하나? 천공 미사일로 독자 노선 1000명. 기사를 쓴 사람은 보수 성향으로 유명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내용은 더 가관이었어요. 한국이 천공 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미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신호이며 더 이상 주한미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는 주장이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각종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모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미국을 배신하려는 건가요? 점심시간 텔레비전을 켜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폭스뉴스에서는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한국은 배은망덕합니다. 한 패널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가 70년간 그들을 지켜줬는데 이제 와서 혼자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패널이 거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미국 기술을 훔쳐서 천공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납세자들의 돈으로 개발한 기술을 도용한 거예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완전히 거짓 정보였어요. 천공 미사일은 한국이 10년 이상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오후에 데니얼 박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매튜 씨,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 보수 매체들이 동시에 같은 논조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레고리를 떠올렸습니다. 데니얼, 혹시 그레고리 체인버스와 언론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이미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매튜 씨, 트위터 보셨어요? 데니얼이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샵 한국 배신, 샵 주한미군 철수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라 있었어요. 수천 개의 계정들이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보십니다. 데니얼이 설명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어요. 그것도 매우 전문적으로.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핸더슨 차관보님, 백악관에서 긴급 호출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브리핑을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한다는 것은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다는 의미였습니다. 백악관으로 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니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한 보수 논객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중국의 부상을 보고 미국을 버리려는 겁니다. 천공 미사일은 그 신호탄이에요. 완전히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지만 많은 미국인들이 이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미 반한 정서로 들끓고 있었어요. 백악관 상황실에 들어서자 이미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레고리는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심각했어요. 자, 설명해보세요. 한국이 정말 우리를 배신하려는 겁니까? 그레고리가 먼저 나섰습니다. 대통령님, 증거는 명확합니다. 천공 미사일 개발, 독자적 방산 수출 증가, 그리고 최근의 반미 여론, 모든 것이 한국의 이탈을 보여줍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천공 미사일은 잠깐,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들었어요. 매튜, 당신은 한국을 너무 신뢰하는 건 아닙니까? 내가 늘 말하지만 미국이 항상 호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동맹? 그레고리가 끼어들었어요. 동맹이 우리 기술을 훔치고 우리와 경쟁합니까?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반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데니얼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매튜 씨,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레고리 체인버스가 최근 한 로비 회사와 접촉했다는데 그 회사가 중국 방산업체와 연결되어 있대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레고리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어요. 화요일 오전, 저는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의사당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오늘 청문회가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청문회장에 들어서자 이미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레고리가 증인석 반대편에 앉아 있었고 그의 표정은 자신만만했어요. 위원장인 로버트 밀러 상원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천공 미사일 개발이 한미 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예상대로 공격적이었어요. 핸더슨 차관보, 한국이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천공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주장하시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네. 의원님, 한국은 2010년부터 독자적인 연구 개발을 시작했고 그런데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어요. 동맹이라면 이런 중요한 무기 체계 개발을 사전에 협의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개발 단계부터 우리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천공은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강화? 밀러 의원이 비웃었어요. 그들은 이제 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체인버스 부보좌관,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레고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의원님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여전히 우리 부담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독자적인 최첨단 무기를 갖췄습니다. 이건 명백한 무임승차입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부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건 왜곡된 해석입니다. 한국은 지난해에만 10억 달러 이상을 분담했고 한국군 60만 명이 함께 한반도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60만이요? 한 의원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데 왜 우리 병사 2만 8천 명이 여전히 거기 있어야 합니까? 천국 미사일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말이죠. 그때 밀러 의원이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충격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한국이 천국 미사일 기술을 제3국에 수출하려 한다는 첩보입니다. 핸더슨 차관보. 이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레고리가 만든 그 가짜 보고서를 공식 청문회에서 언급하다니? 의원님, 그 정보는 검증되지 않았다고요? 밀러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CIA 보고서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건 CIA 공식 보고서가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핸더슨 차관보.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어요. 당신은 한국을 너무 편들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 정부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인신공격이었어요. 의원님, 저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우리의 핵심 이익이며 핵심 이익. 그레고리가 끼어들었어요. 의원님들, 냉전은 끝났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예전 같은 위협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냉전 시대의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체인버스 부보좌관. 그렇다면 당신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그레고리가 심호흡을 했어요. 단계적 철수입니다.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을 절반으로 줄이고 방위비 분담금은 2배로 올려야 합니다. 청중석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급히 속보를 타전하고 있었어요. 저는 최후의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의원님들, 한반도의 평화는 미국의 안보와 직결됩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입니다. 만약 우리가 철수한다면 그 공백을 중국 타령은 그만하세요. 밀러 의원이 제 말을 끊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이용만 하고 있다는 게 명백한데 언제까지 호구 노릇을 해야 합니까? 청문회는 그렇게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나오는 길에 기자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핸더슨 차관보님, 한국 편들기를 그만두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말로 한국과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으십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판은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모든 뉴스 채널은 청문회를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 미국 기술 훔쳐 무기 개발, 배은망덕한 동맹국, 주한미군 철수 가시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난무했어요. 집에서 뉴스를 보던 중 히로시 타나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매튜 일본에서도 우려하고 있어요.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동북아 전체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알고 있어요, 히로시. 하지만 지금 워싱턴의 분위기는 잠깐, 매튜.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최근 중국 방산업체들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한미 동맹이 약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레고리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이제 확실해졌어요. 청문회 다음날 저는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또 다른 빨간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봉투에 일본 방위성 마크가 찍혀 있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히로시가 보낸 극비 문서였어요. 내용을 읽으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서에는 중국의 한 방산업체가 미국 내 로비 회사를 통해 거액을 지불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로비 회사의 주요 고객 중에는 놀랍게도 그레고리 체인버스의 이름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장이었습니다. 중국 군부의 내부 문서에는 한미 동맹 약화 시 한반도 영향력 확대 계획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그들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3년 내에 한반도를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둘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히로시였어요. 매튜, 문서 받았나요? 네. 하지만 히로시, 이걸 어떻게? 일본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정보부가 총력을 다해 입수한 겁니다. 그런데 매튜, 더 있어요. 그레고리가 지난달 베이징을 비밀리에 방문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 퍼즐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조심해야 해요, 매튜. 그레고리는 이미 당신을 완전히 고립시켰잖아요.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히로시의 말이 맞았어요. 지금 제가 이 정보를 공개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일본과 공모했다는 비난만 받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점심시간, 데니얼 박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밝았어요. 매튜 씨,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레고리와 중국 로비 회사의 연결고리요. 데니얼이 노트북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이메일, 심지어 비밀 회동 사진까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제 소식통은 밝힐 수 없지만 신뢰할 만합니다. 그런데 매튜 씨,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데니얼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내부 문서였어요. 이게 뭡니까? 천공 미사일의 진짜 목적입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이 시스템을 한미연합방위 체제의 일부로 설계했어요. 개발 후에 미군과의 통합을 위한 접속 모듈을 추가했고요. 완전한 통합 시스템인 거죠.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한국은 독자 노선이 아니라 정반대예요. 그들은 동맹을 더욱 강화하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레고리가 이를 왜곡한 거죠. 이제 반격할 무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중해야 했어요. 데니얼, 이 정보들을 당장 공개하면 알아요. 시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매튜 씨가 한국을 직접 방문하는 건 어떨까요? 한국을요? 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레고리가 주장하는 것과 실제가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였지만 위험했습니다. 지금 제가 한국을 방문한다면 그레고리는 틀림없이 방해할 것이고 어쩌면 제 경력이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날 오후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무장관 비서실이었어요. 핸더슨 차관보님, 장관님이 내일 아침 비공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무슨 일일까 궁금했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어요. 국무장관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저녁 집에서 혼자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수세적으로 나갈 수는 없었어요. 히로시가 준 정보와 데니얼이 찾은 증거를 종합하면 그레고리의 음모를 폭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국을 방문해 결정적인 증거를 더 확보해야 했어요. 천공 미사일의 진짜 목적과 한국의 진정한 의도를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밤늦게 한국의 유승민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천공 미사일 개발의 핵심 인물이었죠. 조심스럽게 방문 의사를 타진했더니 1시간도 안 되어 답장이 왔어요. 핸더슨 차관보님, 환영합니다. 우리가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내일 국무장관을 만난 후 저는 한국으로 떠날 것입니다. 그레고리와의 전면전이 시작되는 거죠. 국무장관과의 면담은 예상외로 진행되었습니다. 장관은 저를 보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매튜, 자네가 오를 수도 있네. 한국을 직접 가서 확인해보게. 단, 비공식적으로. 그레고리가 눈치채면 안 돼. 저는 놀랐습니다. 장관님이 절 믿어주신다는 건가요? 믿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거야. 이 상황이 뭔가 이상하다는 건 나도 느끼고 있거든.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게. 이틀 후 저는 도쿄를 경유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공식 일정이 아니었기에 조용히 움직여야 했어요. 공항에는 유승민 박사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핸더슨 차관보님, 먼 길 오셨습니다. 바로 보여드릴 게 있어요. 차는 경기도 안흥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이동하면서 유 박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사실 우리도 미국 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레고리 체인버스의 주장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천공 미사일은 처음부터 한미동맹을 위해 개발된 겁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 삼엄한 보안 검색을 거쳤습니다. 지하 상황실로 들어가니 거대한 스크린에 각종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유 박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천공 미사일의 핵심 시스템입니다. 여기 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화면에는 복잡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천공, 사드, 그리고 일본의 이지스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통합 방공망이군요. 정확합니다. 천공은 단독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사드의 레이더 데이터를 받아야 최대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코드를 보세요. 유 박사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USFK Priority Access라는 문구가 보였어요. 미군 우선 접속 권한입니다. 유사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천공 시스템을 직접 통제할 수 있어요. 이게 독자 노선입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그레고리의 주장과 정반대였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천공 미사일 생산 시설이었습니다. 거대한 공장 내부를 둘러보며 유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우리가 천공을 개발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사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보완적인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까?
유 박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안보 문제는 조용히 처리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곡될 줄은 몰랐어요. 오후에는 국방부로 이동했습니다. 박서윤 대령이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핸더슨 차관보님, 현재 한반도 주변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동북아 지도가 떴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 배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지난 6개월간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30번 했습니다. 중국은 서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6번, 러시아는 동해에서 폭격기를 25번 출격시켰어요. 숫자를 들으니 상황의 심각성이 실감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박 대령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드리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붉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주한미군 없이 우리 단독으로 방어할 경우 72시간 내에 수도권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천공 미사일이 아무리 뛰어나도 지상군 없이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레고리가 얼마나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명확해졌어요. 저녁에는 비공식 만찬이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정현우 차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핸더슨 차관보님,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천공 미사일도, K2 전차도 모든 무기 개발의 목적은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한국이 독자 노선을 가려 한다고. 그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아니, 누군가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는 미국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식사 후 박 대령이 저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천공 미사일의 설계도, 한미 통합 운용 매뉴얼, 그리고 그레고리 체인버스가 관심 가질 만한 특별한 정보도 있어요. 특별한 정보요? 중국이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정보부의 분석입니다. 그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판문점으로 향했습니다. 비무장지대에 서서 북쪽을 바라보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70년간 유지되어 온 이 평화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주한미군 기지도 방문했습니다. 한미 장병들이 함께 훈련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동맹의 증거였습니다. 미팅룸에서 윌리엄 스콧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핸더슨 차관보님, 워싱턴의 상황을 듣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사령관님이 보시기에 주한미군 철수는 재앙입니다.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 대만, 그리고 전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무너질 겁니다. 돌아가는 길에 유 박사가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싸워야죠. 진실을 위해서. 한국을 떠나는 날, 인천공항에서 데니얼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매튜 씨, 큰일입니다. 그레고리가 당신의 한국 방문을 알아냈어요. 이미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핸더슨, 무단으로 한국 방문, 국익 배신 의혹, 이런 식으로요.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진실이라는 무기가 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박 대령이 준 USB의 내용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북중러 삼각협력에 관한 정보였어요. 문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북한, 중국, 러시아는 군사협력을 급속도로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포스트 주한미군 시나리오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핸더슨 차관보님, 무단 한국 방문의 목적이 뭡니까? 한국 정부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세요. 저는 침묵을 지키며 빠져나왔습니다. 지금은 언론과 싸울 때가 아니었어요. 다음날 아침, 국무부에 출근하니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피했고, 비서는 불안한 표정으로 메모를 건넸어요. 차관보님, 오전 10시에 감찰실 조사가 있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레고리가 선수를 친 거죠. 하지만 저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감찰실에서 조사관이 딱딱한 표정으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핸더슨 차관보, 한국 방문을 누가 승인했습니까? 국무장관님이 비공식적으로. 비공식? 그럼 공식 승인은 없었다는 거군요. 그런데 왜 국방기밀시설을 방문했습니까?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천공 미사일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그건 당신의 판단입니까? 체인버스 부보좌관의 보고서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조사는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 한국에서 수집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후에 데니얼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매튜 씨, 중요한 정보예요. 그레고리가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한대요. 아마도 주한미군 철수를 최종 건의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데니얼, 내일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세요.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매튜 씨의 경력보다 국가 안보가 중요합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북중러 삼각 동맹 자료를 중심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자료를 보면 볼수록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이미 주한미군 철수 이후를 대비해 산둥성의 상륙 전력을 증강하고 있었고,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전략 폭격기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지원을 등에 업고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었어요. 새벽 3시, 히로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매튜, 일본 정보부가 입수한 긴급 정보예요. 어제 베이징에서 북중러 군사 실무자 비밀 회동이 있었습니다. 안건은 한반도 신질서 구축 방안이었어요. 신질서라니,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3개월 내에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은 도발 수위를 높이고 중국은 경제 압박을, 러시아는 군사적 위협을 담당한다고 해요. 이 정보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즉시 자료에 추가했어요. 아침 8시, 기자회견장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레고리 측에서도 사람을 보낸 것 같았어요. 적대적인 질문을 퍼부을 준비가 되어 있는 기자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음모를 폭로하고자 합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북중러 군사협력 체계도였어요. 현재 북한, 중국, 러시아는 유례없는 군사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후 한반도를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두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중국의 상륙 전력 증강 사진이었어요. 이것은 산둥성 룽청 해군기지입니다. 지난 6개월간 상륙함이 12척에서 24척으로 2배 증가했습니다. 왜일까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게 주한미군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중국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전략적 기회의 창이라고 부릅니다. 70년 만에 한반도에 개입할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이어서 천공 미사일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레고리 체인버스 부보좌관은 천공 미사일이 한국의 독자 노선을 상징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세요. 화면에 천공사드 통합 운용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천공은 개발 후 미군과의 통합을 위한 접속 모듈이 추가되었습니다. 심지어 주한미군 사령관이 비상시 전체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어요. 이게 독자 노선입니까? 그때 그레고리 측 기자가 공격적으로 질문했습니다. 핸더슨 차관보, 그 자료를 한국 정부에서 받았습니까? 외국 정부의 프로파간다를 그대로 믿는 겁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자료의 일부는 일본 방위성에서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USB에서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레고리와 중국 로비 회사의 연결 증거였어요. 이것은 베이징의 한 로비 회사가 미국 내 인사들에게 지급한 내역입니다. 흥미롭게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겹치는 이름들이 있네요.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급히 속보를 타전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러 비밀 회동 정보입니다. 그들은 주한미군 철수 후 석 달 내에 한반도 신질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세한 계획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북한의 단계적 도발, 중국의 경제 봉쇄, 러시아의 군사 압박이 시간표와 함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벌어질 일입니다. 한국은 고립되고 동북아 전체가 권위주의 국가들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표는 지도에서 일본과 대만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국무부, 국방부, CIA,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1시간 후 국무장관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장관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매튜, 자네가 공개한 정보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네. 대통령께서도 보고를 받으셨어. 죄송합니다, 장관님. 하지만 사과할 필요 없네. 자네가 옳았어. 그런데 그레고리가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조심하게. 장관실을 나오자 데니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튜 씨, 방금 백악관 소식통에서 들었는데요. 대통령이 그레고리와의 면담을 취소했대요. 대신 안보회의를 소집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판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일까요?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그레고리는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기자회견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저를 백악관으로 호출한 거예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서니 이미 여러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CIA 국장, 그리고 그레고리도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자, 두 사람 다 주장이 완전히 다른데 누가 맞는지 확인해봐야겠어. 국방부에서 뭔가 준비했다고?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통령님, 펜타곤에서 주한미군 철수 시뮬레이션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정확한 데이터로 검증해보겠습니다. 1시간 후, 우리는 펜타곤 지하의 전쟁 시뮬레이션 센터에 모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고 수십 명의 분석관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시뮬레이션 담당 준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상태 유지, 두 번째는 주한미군 완전 철수 상황입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이 서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가상 상황이었어요. 탐지부터 요격까지 보겠습니다. T+3초, 미군 조기경보 위성이 발사를 탐지합니다. T+15초,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가 추적 시작. T+20초, 한국군 천공 시스템과 데이터 공유. 화면에서 한미연합 방공망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T+45초, 천공이 1차 요격, 실패 시 T+60초, 사드가 2차 요격, 성공률 98%. 다음은 지상전 시나리오였습니다. 북한군 10만 명이 비무장지대를 돌파한다고 가정합니다. 한미연합군은 즉각 대응, 미 2사단과 한국군 기계화 부대가 합동방어선 구축, 공군력은 미 공군 F-35와 한국 공군 F-15의 협동작전.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사흘 내에 북한군 진격 저지, 일주일 내 반격 작전으로 원상회복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차례였습니다. 주한미군이 없는 상황이었죠. 같은 미사일 공격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미군 조기경보 자산이 없습니다. 한국군 레이더만으로는 탐지가 T+25초로 늦어집니다. 화면이 붉게 변했습니다. 요격 기회가 한 번뿐입니다. 천공만으로는 다탄두 미사일이나 기만체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성공률 70%로 하락. 더 충격적인 건 지상전이었습니다. 미군 정보 자산 부재로 북한군 집결을 사전 탐지 실패. 기습 효과로 24시간 내 북한군 30km 남아 미 공군력 없이 한국 공군만으로는 제공권 확보 불가. 시뮬레이션은 계속되었습니다. 72시간 내 서울 북방 방어선 붕괴, 일주일 내 한강 이북 상실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중국과 러시아 변수를 추가합니다. 준장이 새로운 시나리오를 시작했어요. D+71.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즉각 정전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서해에 항모전단 파견. 러시아도 동해에 함대 전개. 지도에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표시되었습니다. D+11. 중국이 인도적 지원을 명목으로 북한에 진입할 것을 통보. 사실상 군사 개입 신호입니다. 미군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D+21. 중국의 중재로 정전협정 체결.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의 무장 해제와 중립화. 사실상 핀란드화입니다. 그레고리가 반박하려 했지만 준장이 계속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니라 중국 국방대학의 시나리오를 입수한 겁니다. 그들은 이미 이런 계획을 세워놨어요. 이어서 경제 시뮬레이션도 진행되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발표 즉시 한국 증시 30% 폭락. 원화 가치 40% 하락 예상. 외국 자본 대규모. 이탈로 아시아 금융위기 재현 가능성. CIA 국장이 추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정보 측면도 심각합니다. 현재 북한 관련 정보의 70%가 주한미군 자산에서 나옵니다. 이게 사라지면 우리는 북한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나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레고리조차 할 말을 잃은 듯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정말 정확한 겁니까? 합참의장이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오히려 보수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실제로는 더 빠르고 나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철수하면 한국은 1년 내에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본과 대만 차례가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레고리를 바라봤습니다. 체인버스. 이래도 철수를 주장하겠나? 그레고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비용 문제가... 비용? 트럼프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방금 봤잖아.
우리가 떠나면 중국이 들어온다고. 그게 더 큰 비용 아닌가? 국방장관이 추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대통령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연간 4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한반도를 장악하면 우리는 일본 방어를 위해 최소 200억 달러를 추가로 써야 합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이미 방위비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공 미사일처럼 자체 방어력도 키우고 있죠. 이들은 무임승차자가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네. 하지만 한국도 더 노력해야 해. 분담금 협상은 계속하겠어. 그는 그레고리를 다시 봤습니다. 체인버스, 자네 보고서는 폐기하게. 그리고 중국 로비 회사 건은 조사해보겠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그레고리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패배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나, 핸더슨? 그레고리,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이 무엇을 위해 일했는지 다 드러났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런 시도는 또 있을 거라는 걸.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걸. 밖으로 나오니 데니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튜 씨, 축하해요. 트럼프가 주한미군 유지를 결정했다는 속보가 떴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난 지 사흘 후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그레고리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의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집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데니얼이 헐레벌떡 제 사무실로 뛰어왔어요. 매튜 씨, 대박 사건이 터졌어요. 그레고리가 덜레스 공항에서 베이징행 비행기를 타려다 체포됐대요. 체포라고요? FBI가 오래전부터 그를 감시하고 있었대요. 중국 정보기관과 금전거래 증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레고리를 의심했지만 실제로 외국 정보기관과 연결되어 있을 줄은. 1시간 후 FBI 수사관 2명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핸더슨 차관보님, 그레고리 체인버스 사건과 관련해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레고리의 비밀 계좌로 2년간 300만 달러가 입금된 기록이었어요. 송금인은 베이징의 한 컨설팅 회사였지만 실제로는 중국 국가안전부의 위장 조직이었습니다. 체인버스는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가 작성한 보고서들도 모두 중국 측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어요. 그는 오늘 밤 베이징으로 도피하려 했습니다. 아마 자신의 음모가 실패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팔아먹은 배신자였던 거예요. 그날 저녁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어요. 내 행정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체인버스, 그 자식이 나를 속였어. FBI 국장이 수사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체인버스는 2021년부터 중국과 접촉했습니다. 주한미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 조작을 도왔습니다. 특히 천공 미사일 개발 이후 활동이 급증했습니다. 왜 천공 미사일 이후입니까? 국무장관이 물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방어력 강화를 막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한국이 강해졌으니 미군은 필요 없다는 논리를 만든 거죠. CIA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중국의 최종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였고 체인버스는 그들의 완벽한 도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이런 배신자 때문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핸더슨, 자네가 막아줘서 다행이야. 회의 후 저는 복도에서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핸더슨 차관보, 이번 일로 깨달았네. 우리의 적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니야.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할 수 있어. 다음날 아침 언론은 이 사건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료, 중국 스파이였다. 주한미군 철수 음모의 진실 같은 헤드라인이 일면을 장식했어요. 그레고리를 옹호했던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은 황급히 입장을 바꿨습니다. 특히 그와 함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상원의원들은 발뺌하기 바빴어요. 점심때 데니얼을 만났습니다. 그는 특종을 잡은 기자답게 들떠 있었어요. 매튜 씨, 이제 진실이 밝혀졌네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처음부터 그레고리를 의심했나요? 완전히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의 주장이 너무 일방적이고 시기도 이상했죠. 특히 천공 미사일 개발 직후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한 게 그게 중국의 지시였군요. 이제 와서 보니 모든 게 맞아떨어져요.
중국은 한국의 방어력 강화를 두려워했고, 그래서 역설적인 전략을 쓴 거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의 유승민 박사였어요. 핸더슨 차관보님, 뉴스 봤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한국 정부에서도 안도하고 있습니다. 유 박사님,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 협력을 더 강화해야겠습니다. 물론이죠. 사실 저희도 준비한 게 있어요. 천공 미사일 시스템을 미군과 완전히 통합하는 계획입니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봄은 아름다웠어요. 마치 한미 동맹에도 새로운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다시 보자고 했어요. 집무실에 들어가니 트럼프 대통령이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핸더슨, 자네 덕분에 큰 재앙을 막았어.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대통령님,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뭔가? 한미 동맹을 재정의할 때입니다. 단순한 보호자 피보호자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으로요. 한국의 천공 미사일이 보여준 것처럼 그들도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보게. 아, 그리고 자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으로 승진이야. 축하하네. 저는 깊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쁜 건 승진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미래가 밝아졌다는 거였어요. 그레고리가 체포된 지 일주일 후 상황은 더욱 극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FBI가 그의 집에서 압수한 자료들 중에 충격적인 계획서가 발견된 거예요. 그날 아침 FBI 부국장이 직접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핸더슨 차관,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건넨 파일을 열어보니 손이 떨렸어요. 동북아 신질서 구축 로드맵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중국어와 영어로 병기되어 있었죠. 문서의 내용은 소름 끼쳤습니다. 3단계로 나뉘어 있었는데 1단계는 여론 조작을 통한 한미 갈등 조성, 2단계는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3단계는 중국 주도의 지역 안보 체제 구축이었어요. 이건 완전한 침략 계획이네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부국장이 다른 문서를 보여줬어요. 그레고리는 단독이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에 최소 5명 이상의 협력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리스트에는 의외의 이름들이 있었어요. 언론인, 싱크탱크 연구원, 심지어 다른 정부 부처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모두 조사하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핸더슨 차관,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이 플랜 B를 가동했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날 오후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엔 상황실이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에서 소수 인원만 모였어요. 트럼프 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 그리고 저였습니다. CIA 국장이 먼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대규모 도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발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물었어요. ICBM 시험 발사, 그것도 하와이 근해를 목표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건 명백한 미국에 대한 위협이었어요. 목적이 뭐지? 대통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중국의 노림수는 명확합니다. 북한의 위협을 극대화해서 미군이 한국을 떠나면 북한이 더 과감해진다는 우리 주장을 무력화시키려는 거죠. 오히려 미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한다는 논리를 만들려는 겁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국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겠죠. 우리가 북한을 달래줄 테니 미군은 물러나라는 식으로요.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교활한 놈들.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때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대통령님, 오히려 이 기회를 역이용하면 어떨까요? 역이용? 네.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는 한국과 함께 천공 사드 통합 시스템을 실전 가동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는 겁니다. CIA 국장이 눈을 빛냈어요. 브릴리언트. 한미 동맹의 위력을 보여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국의 음모도 폭로합니다. 그레고리 사건과 연결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한국과 일본도 동의해야겠지? 제가 직접 조율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유승민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 박사님,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곧 북한에 도발이 있을 것 같은데 천공 사드 통합 시스템을 실전에서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사실 저희도 그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은 히로시였습니다. 히로시, 일본도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이지스함을 동해에 배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매튜. 이참에 한미일 삼각협력의 위력을 보여주죠. 이틀 후, 예상대로 북한이 움직였습니다. 새벽 5시, 북한이 ICBM 발사 준비를 한다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백악관 상황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한국과 일본도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카운트다운 시작됐습니다. 합참의장이 보고했어요. T-30분. 트럼프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준비됐나? 완벽합니다. 대통령님, 제가 대답했어요. CNN, BBC, NHK가 모두 생중계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순간이 왔습니다. 북한의 ICBM이 하늘로 솟구쳤어요. 발사 확인. 예상 궤적은 하와이 북방 2000km 해상입니다. 그 순간 한미일 통합 방공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 추적 시작. 데이터를 천공 시스템과 공유 중. 일본 이지스함도 추적 확인. 3국 데이터 통합 완료. 화면에는 미사일의 궤적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고 3국의 방공 시스템이 완벽하게 연동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천공 미사일 발사. 한국의 천공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전 세계가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요격, 성공. 상황실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생중계 화면에는 한미일 3국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모습이 비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한미일 동맹은 그 어떤 위협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북한의 도발 배후에는 대통령은 그레고리 사건과 중국의 연관성을 폭로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타전했어요. 그날 오후 중국 외교부는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대변인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했지만 이미 판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며칠 후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간접 침략 시도를 규탄했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지지했어요. 가장 극적인 순간은 한국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천공 미사일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강화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저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위기가 오히려 동맹을 더 강하게 만들었던 거죠. 유엔 안보리 회의가 끝난 다음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4시 긴급 전화에 잠에서 깼어요. 핸더슨 차관님, 큰일입니다. 북한이 전면적인 사이버 공격을 시작했어요. 서둘러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사태는 심각했어요. 한국의 주요 인프라가 동시다발적으로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은행 전산망 다운, 일부 발전소 제어 시스템 마비, 통신망도 불안정합니다. 사이버 사령부 장교가 보고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공격 패턴이 북한의 일반적인 수법과 달랐어요. 잠깐, 이 코드 좀 보세요. 제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북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더 정교하고 중국 해커들이 쓰는 기법과 유사합니다. CIA 사이버 전문가가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북한 단독이 아니라 누군가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주한미군도 최고 경계태세에 들어갔어요. 오전 8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 대통령과 한라인 통화를 했습니다. 저도 배석했어요.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사이버 전력을 즉시 투입하세요.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하지만 이번 공격은 단순한 사이버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에서 이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혼란을 일으킨 후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게 눈짓을 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한국 측의 방어 준비는 어떻습니까? 천공 미사일 시스템은 정상 작동 중입니다. 다행히 군사 네트워크는 분리되어 있어서 피해가 없어요. 하지만 민간 혼란이 심각합니다. 통화가 끝난 후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장관이 제안했어요. 즉시 증원군을 파견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무장관은 신중했습니다. 잠깐,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과잉 대응하면 오히려 중국이 미국의 호전성 운운하며 개인 명분을 만들 겁니다. 저는 제3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이버 대응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요? 한미 사이버 전력을 통합 운용해서 공격을 막고 역추적해서 배후를 밝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렇게 하자. 다음 24시간은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한미 사이버 전사들이 힘을 합쳐 북한과 그 배후 세력의 공격을 막아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사이버 전력이었습니다.
그들의 실력은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한국 화이트 해커들이 공격 경로를 역추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네트워크 지도가 나타났어요. 공격의 상당 부분이 북한을 거쳐 중국 동북부에서 시작된 것이 명확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네요. 중국이 북한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잠깐, 이 IP 주소, 그레고리 체인버스가 접속했던 중국 서버와 같은 곳입니다.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작전이었던 거죠. 주한미군 철수 공작이 실패하자 플랜 B로 사이버 공격과 군사 도발을 동시에 진행한 겁니다. 오후 3시경 반격의 기회가 왔습니다. 한국 사이버 사령부가 적의 지휘 통제 서버를 찾아낸 거예요. 역공격 준비 완료했습니다. 대통령님의 승인만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승인한다. 그들에게 교훈을 줘야 해. 한미 연합 사이버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목표는 북한과 중국 해커 조직의 인프라를 무력화하는 것이었어요. 30분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 서버 다운.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 80% 무력화 성공.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이었어요. 우리가 확보한 적 서버에서 엄청난 자료가 나왔거든요. 대통령님, 이걸 보십시오. 중국 인민해방군 사이버 부대의 작전 명령서입니다. 북한을 활용한 한미 동맹 약화 작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거다. 전 세계에 공개하라. 1시간 후 백악관 대변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국의 사이버 공격 개입 증거를 낱낱이 공개했어요. 국제사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유럽연합, 나토, 그리고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일제히 중국을 규탄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오늘 우리는 한미 동맹의 진정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천공 미사일로 하늘을 지키고 사이버 협력으로 디지털 영토를 수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폭탄 선언이 있었어요. 우리는 주한미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천공 미사일 기술의 일부를 미국과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피보호국이 아니라 기술을 제공하는 대등한 파트너임을 선언한 거죠.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저는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한미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사이버 공격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 후 워싱턴에서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저는 실무 책임자로 준비에 참여했어요. 회담 전날 유승민 박사가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핸더슨 차관님, 이것이 약속했던 천공 미사일 기술 공유 패키지입니다. USB에는 천공의 핵심 기술 중 일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다탄두 식별 알고리즘은 미국도 탐내던 기술이었어요. 이 정도로 공유해도 괜찮습니까? 유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한미 동맹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서로 주고받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정상회담 당일 백악관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양국 정상이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말했어요. 한국의 사이버 대응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배울 점이 많더군요. 한국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미국의 즉각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맹의 힘이죠. 회담에서는 놀라운 합의들이 이뤄졌습니다. 첫째, 천공 사드 통합 시스템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일본, 호주까지 포함하는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는 거죠. 둘째, 한미 사이버 안보 센터를 서울과 워싱턴에 동시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가장 파격적인 건 한국이 차세대 무기 개발에 공동 참여한다는 것이었어요.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기술 파트너이자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한국 대통령도 화답했어요. 우리는 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미국과 함께 인도 태평양의 평화를 지키는 핵심 축이 되겠습니다. 언론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습니다. 동맹의 진화, 한미 관계 이점형 같은 헤드라인이 넘쳐났어요. 정상회담 후 리셉션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국무장관의 말이었어요. 핸더슨, 자네가 옳았어. 한국을 믿고 대등하게 대했더니 그들도 그에 맞게 응답했군. 일주일 후 의회에서도 초당적 지지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그레고리를 지지했던 의원들도 입장을 바꿨어요. 창원 군사위원장이 공개 석상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의지를 과소평가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윈윈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여론이었어요. 처음엔 왜 우리가 한국을 지켜야 하나라던 미국인들이 이제는 한국 같은 동맹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스뉴스의 한 앵커는 이렇게 말했어요. 천공 미사일과 사이버 대응에서 본 한국의 능력은 놀라웠습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 편이라는 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공식 방문이었어요. 한미사이버안보센터 서울 지부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행사장에서 박서윤 대령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준장으로 진급해 있었어요. 핸더슨 차관님, 그때 보여드렸던 시뮬레이션 기억하시죠? 주한미군 없이는 72시간도 버티기 힘들다고 했던. 물론 기억합니다. 이제는 달라졌어요. 천공 사드 통합 시스템과 사이버 협력으로 우리의 방어력이 2배는 강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미군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대등한 파트너로서요.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진정한 동맹이란 이런 것이었어요. 개소식에서 양국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저는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몇 달 전 우리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누군가는 한미 동맹을 갈라놓으려 했고 우리 내부에도 의구심이 있었죠. 하지만 진짜 위협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따로 있을 때보다 함께할 때 훨씬 강하다는 것을. 청중들의 박수가 이어졌어요. 천공과 사드, 한국의 창과 미국의 방패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미래의 동맹의 모습입니다. 서로의 강점을 합쳐 시너지를 만드는 것. 행사가 끝난 후 유승민 박사와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핸더슨 차관님,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동맹이 깨질 위기였는데 위기가 기회가 된 거죠. 그레고리의 음모가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해질녘 한강의 풍경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를.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레고리의 배신, 중국의 음모, 북한의 도발.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어요. 그리고 더 강해졌죠. 이제 한미 동맹은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석 달이 지난 지금 저는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실에서 이 모든 일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여름은 뜨겁지만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합니다. 어제는 천공 사드 통합 시스템이 태평양 전역으로 확대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이제 하와이부터 일본, 한국, 호주까지 하나의 방어망으로 연결된 거죠. 그레고리는 현재 연방교도소에서 20년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협력자들도 대부분 기소되었어요. 중국은 여전히 관련을 부인하지만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예전 같은 노골적인 공작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미국 내 인식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89%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꼽았어요. 1년 전 53%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죠. 지난주에는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미국에 합작 공장을 세운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자리 만개가 생긴다고 하니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만족스러워했어요. 데니얼 박은 그레고리 사건 특종으로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는 한 거짓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히로시는 이제 일본 방위성 차관이 되었습니다. 한미일 삼각협력은 그의 주도로 더욱 강화되고 있어요. 유승민 박사는 한미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방공 시스템의 한국 측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천공투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극초음속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제 받은 이메일에서 박서윤 장군은 이렇게 썼습니다. 덕분에 한미 동맹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어요. 돌이켜보면 그레고리의 음모는 역설적으로 한미 동맹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서로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고 신뢰는 더욱 깊어졌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미 동맹은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진화했다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진영의 미래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다면 그 어떤 위협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함께할 때 더 강하다는 진리를. 지금까지 한미동맹을 위협했던 거대한 음모와 그것을 막아낸 한 외교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진정한 동맹이란 일방적으로 보호하거나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이라는 걸 보여준 사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